나는 언제나 완벽해야 했다. 강민호 35, 성공한 건축가. 서울 한복판, 내가 디자인한 빌딩만큼이나 차갑고 날카로운 곳에서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거대한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도시는 숨죽인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 나는 무표정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디자인의 핵심은 절제된 미학입니다. 불필요한 장식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기능과 구조만으로 완벽한 균형을 찾는 것이죠. 나는 손가락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눌러 스크린 속 반짝이는 모델을 가리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내 말에 집중했다. 성공의 무게, 그 압박감이 나를 숨쉬게 했다. 완벽해야 한다.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내 귓가에 영원히 맴도는 질책과 비판의 메아리.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형식적인 찬사 속에서 나는 공허함을 느꼈다. 내 디자인은 완벽했지만 영혼은 없었다. 어쩌면 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내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 중요한 설계 검토가 있어. 소미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안다. 실망. 하지만 나는 일 아니면 아버지의 유령 중 하나와 싸우고 있었다.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6살짜리 딸, 예나가 거실에서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었다. 불안하게 기우뚱거리는 탑. 나는 자동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예나야, 똑바로 쌓아야지. 중심이 무너지잖아. 봐, 이렇게. 나는 다가가서 아이의 탑을 부수고 처음부터 완벽한 구조로 다시 쌓았다. 예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속에 서운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빠는 언제나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해. 예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건 내가 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아빠는 너를 가르치는 거야. 세상은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단다. 나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정확히 내가 들었던 방식 그대로였다. 그날 밤 나는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며칠 후면 아버지의 기일이다. 벌써 1년이 되었다. 강동호. 무뚝뚝하고 차가웠으며 단 한 번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던 목공 장인. 그의 손은 항상 나무를 다듬는 데만 쓰였지 내 머리를 쓰다듬는 데는 쓰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내가 느낀 건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해방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완벽함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부산에 사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그 집과 공방 말인데요. 저는 이번 기일에 내려가서 정리하고 바로 처분하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로 삼촌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급할 거 없다. 그건 네 아버지의 전부였는데.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촌. 저는 빨리 그 과거를 정리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는 나무 냄새가 필요 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방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내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받은 작은 목각 인형이 놓여 있다. 그 인형은 서툰 솜씨였고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왜 버리지 못하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힌 모순이다.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은 내가 살던 서울의 마천루와 너무나 달랐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 바다 냄새,
그곳은 내가 도망쳐 온 곳이었다. 역에 도착하자 삼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은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오느라 고생했다. 민호야, 내 아버지 공방은 그대로다. 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부동산에 연락해놨습니다. 삼촌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나를 불편하게 했다. 마치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듯이 우리는 아버지의 낡은 집으로 향했다. 집 옆에는 그의 목공 공방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의 냄새와 톱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내려앉은 작업대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대던 가구 조각들이 멈춘 채 놓여 있었다. 시간이 1년 전 그날에 멈춘 듯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숨을 들이쉬었다. 이 냄새, 증오하면서도 익숙한 이 냄새. 나는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벽에는 닳고 다른 연장들이 종류별로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내가 어렸을 때 잘못 다루다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혼났던 끌도 보였다. 나는 그 끌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내 손에 닿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이 연장을 물려주고 싶어 했다. 민호야, 이 끌은 50년을 쓴 거야.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 정직하게 깎아야만 좋은 가구가 나와. 건축도 마찬가지다. 눈속임하지 마라. 나는 항상 이 말을 싫어했다. 아버지는 내가 건축을 하는 것 자체를 눈속임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공방 구석,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나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이전에 이 집을 방문했을 때 본 적 없는 상자였다. 어두운 갈색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상자를 집어들었다. 가볍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무거워 보이지도 않았다. 그 상자의 뚜껑에는 희미하게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매우 서툰 솜씨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익은 문양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조각을 더듬었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남기신 건가? 나는 삼촌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또 다른 훈계나 잔소리가 담겨 있을까봐 두려웠다. 뭐 필요한 거 없으면 나 간다. 저녁에 다시 올게. 삼촌이 문 앞에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이 떠나고 공방에는 나와 아버지의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상자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열쇠가 없었다. 나는 무심코 상자를 다시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아버지의 쓰레기 중 하나겠지.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더욱 낡고 쓸쓸했다. 부엌 식탁 위 먼지가 쌓인 달력에는 1년 전 날짜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서랍장을 열었다. 아버지가 쓰던 물건들을 무심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통장, 안경집, 그리고 구겨진 사진 몇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내가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도 무표정했지만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충동. 내가 여기서 숨쉬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집을 팔기로 결정한 것에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만이 나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나는 낡은 소파에 지친 몸을 기댔다. 그리고 다음 날이 기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삼촌은 아마도 그날 나에게 그것을 건네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해 두었다는 그 유언. 나는 그 유언이 어떤 형식의 질책일지 궁금했다. 마지막까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그의 잔소리가.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더 싸늘해졌다. 부산의 낡은 집, 바다다 근처라 그런지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비어있는 내부. 아버지는 언제나 단순하게 사셨다. 삶의 모든 것이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컵라면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나는 식탁에 앉아 공방 쪽 창문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작업대의 실루엣. 아버지는 저곳에서 평생을 보냈다. 나무를 만지고 깎고 다듬으면서. 나는 늘 그 삶을 지루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살았을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중학교 때 나는 전교 1등을 하고 상장을 받아왔다. 나는 그 상장을 자랑스럽게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아버지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고는 상장 대신 내 손에 낡은 사포를 쥐어주었다. 민호야, 종이 쪼가리가 너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너를 말해줄 거다. 가서 저 서랍장 모서리를 다듬어라. 눈으로 보기엔 매끄러워도 손끝으로 느끼면 아직 거칠다. 나는 그때의 분노를 잊을 수 없다. 나는 그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는 나를 다시 공방의 작업대로 돌려보냈다. 마치 내가 하는 공부나 디자인은 하찮고 오직 이 노동만이 가치 있다는 듯이.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내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세계와 나의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시켰다. 나는 끓는 물을 컵라면에 붓고 증기를 맞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칭찬해 줬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어쩌면 나는 이토록 차가운 사람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 차려진 아버지의 조촐한 제사상 앞, 삼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아내 소미와 예나를 서울에 두고 혼자 내려왔다. 핑계는 일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아내와 딸에게 이 모든 우울하고 낡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나는 기계적으로 절을 올렸다.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내가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완벽함이었다. 나는 상실감보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절을 마치고 삼촌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다. 그는 항상 작업복 차림이었다. 민호야, 잠시 나 좀 보자. 우리는 집 뒤뜰 아버지가 생전에 가꾸던 작은 텃밭 옆에 섰다. 텃밭은 이제 잡초가 무성했다. 어제 네가 집을 빨리 팔고 싶다고 했다지. 삼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있었다. 네, 삼촌. 저는 부산에 올 이유가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을 유지하는 건 저에게 짐일 뿐입니다. 짐이라 너한테는 짐일지 몰라도 네 아버지한테는 삶의 전부였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공방만이 내 아버지를 지탱해줬어.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평생 나무만 만지셨어야죠. 왜 저에게는 강제로 건축을 시키셨습니까?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제게 강요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하셨죠. 삼촌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 슬픔이 깃들었다. 너는 아직도 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분이 너한테 건축을 시킨 건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내 아버지는 네가 자신처럼 가난한 장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만 하면 다인가요? 그럼 사랑한다는 말은 왜 그렇게 아끼셨습니까?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안의 분노가 1년 만에 터져나왔다. 삼촌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접힌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봉투였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나한테 미리 맡긴 거다. 정확히 기일이 되는 날 너에게 건네주라고 하셨어. 삼촌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다. 읽어봐. 아마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다. 봉투는 무겁지 않았다. 나는 손안의 무게를 느껴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두려웠다. 아버지의 마지막 질책, 그 안에 어떤 독설이 담겨 있을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또 저를 탓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이룬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으셨나요? 나는 비꼬는 투로 물었다. 삼촌은 내 어깨를 툭 쳤다. 읽어봐, 민호야. 내 아버지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삼촌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홀로 뒷뜰에 서서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얇게 접힌 종이 한 장과 함께 오래된 노소에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열쇠 꾸러미는 꽤 컸고 3개의 열쇠가 링에 묶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체였다. 단정하고 힘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이것이 부트 더우티엔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느껴진다. 민호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겠지. 네가 내 기일에 이 낡은 집에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네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내가 너의 꿈을 짓밟았다고 생각하지. 네가 예술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너를 강제로 현실의 길로 밀어 넣었다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편지의 시작부터 이미 예상했던 질책이었다. 역시나. 나는 내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다. 그건 내가 옹졸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 어머니를 잃고 세상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네가 나처럼 가난하고 무력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다. 네가 튼튼한 건물처럼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네가 성공한 건축가가 된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보낸 신문 기사 조각들을 삼촌에게서 받았다. 나는 그것들을 몰래 보았다. 너의 이름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보며 나는 안심했다. 하지만 내 건물은 완벽하지만 너무 차갑다. 내 눈처럼. 나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마지막까지 비판이었다. 그는 내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내 모든 성과가 그저 차갑고 영혼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 열쇠는 내 어머니가 아끼던 낡은 옷장의 열쇠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 집의 다락방 그리고 공방의 낡은 보관함 열쇠다. 네가 만약 내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열쇠들을 가지고 그곳들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 나는 너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늘 서툴렀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 딸 예나에게는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줘라. 나는 그러지 못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서명은 없었다. 나는 편지를 든 채 텃밭 앞에 굳어섰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편지는 용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나를 조종하려는 시도였다. 내게 미스터리한 숙제를 던져주고 나를 다시 이 낡은 집으로 끌어들이려는 덫. 옷장, 다락방, 보관함, 대체 거기 뭐가 있길래?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짐을 지우시는군요, 아버지.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인정할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어쩌면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는 문장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리고 예나에 대한 마지막 당부. 나는 그 자리에서 열쇠 꾸러미를 쓰레기통에 버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결심했다. 나는 이 게임을 끝내야만 한다. 나는 이 숙제를 풀고 아버지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나는 이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가장 먼저 옷장 열쇠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나는 옷장 열쇠를 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낡고 오래된 옷장. 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냄새는 희미한 향과 세월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옷장 안은 비어 있었다. 오직 옷 몇 벌과 작은 보석함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나는 보석함을 열었다. 반짝이는 귀금속 대신 몇 장의 낡은 편지와 함께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은 모두 어머니의 것.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실망했다. 역시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를 놀리시는군. 그때 옷장 문 안쪽 거울 뒤편에 뭔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나는 그것을 떼어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짧은 메모였다. 너는 네 엄마를 닮았다. 너는 항상 예술가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현실을 강요했다. 미안하다. 네가 가진 진짜 보물은 여기에 없다. 다시 찾아봐라.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이것은 퍼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그저 편지를 읽고 끝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내가 이 낡은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그의 흔적을 따라다니기를 바랐다. 나는 화를 참으며 다음 열쇠인 다락방 열쇠를 집어들었다. 집의 구조는 복잡했고 다락방은 좁고 어두웠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나를 맞았다. 먼지 속에 묻힌 상자들을 치우자 한쪽에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랍 하나가 굳게 잠겨 있었다. 다락방 열쇠가 거기에 맞았다. 서랍을 열자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과 미술 대회 상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유화, 수채화, 연필 스케치. 나는 어릴 적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내가 그린 모든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림. 아버지는 내가 화가 대신 건축가가 되기를 바랐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니. 그 그림들 중에는 내가 10살 때 그린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 한 마리 그림도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었지만 아버지는 당시 철없는 장난이라며 찢어버리려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여기 그 그림은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 그림 옆에는 다시 메모가 있었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글씨. 이 그림을 보면 나는 항상 내 엄마가 생각났다. 자유롭고 아름답지만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존재. 나는 네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너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네가 가진 그 재능을 더 단단한 곳에 쓰기를. 아버지의 글은 여전히 변명이 가득했지만 그의 의도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아버지는 상실을 너무나 두려워했기에
나를 안전한 길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림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던 나의 예술가적 자아, 그것이 이 낡은 다락방에 20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 나는 마지막 열쇠, 공방의 낡은 보관함 열쇠를 들고 내려왔다. 이미 해는 져서 어둑어둑했다. 나는 공방으로 들어가 작업대 구석에 놓아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열쇠는 상자의 자물쇠와 완벽하게 맞았다. 딸깍.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내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상자 안에는 내용물이 많지 않았다. 첫째, 내가 다락방에서 봤던 그 새 그림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종이가 아닌 얇은 나무판에 새겨진 조각이었다. 서툰 솜씨. 그 조각은 마치 누군가 서툴게 따라 하려다가 만 것처럼 보였다. 둘째, 통장 하나가 있었다. 오래된 은행의 통장이었고 마지막 거래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통장 아래에 접혀있는 봉투 하나. 이것이 아버지가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부트 수익통인 것 같았다. 나는 통장을 먼저 집어들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다. 하지만 그 밑에 기록된 입출금 내역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20년 전에 큰 금액 인출 기록.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다. 민호 유학 자금 및 학비. 나는 기억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건축학교로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한국에서 배워도 충분하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혹은 나를 붙잡아 두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통장이 말해주는 것은 달랐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이미 그 돈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전부 사용했다. 그 돈은 분명히 이 낡은 집을 고치거나 혹은 아버지의 노후 자금으로 쓰여야 했을 것이다.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아버지는 나를 위한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하면서도 뒤로는 내가 요구했던 모든 것을 몰래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희생을 알지 못하게 철저하게 숨겼다. 그의 엄격함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침묵 속에서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 침묵을 냉정함으로 오해했다. 나는 재빨리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조각을 다시 집어들었다. 서툰 솜씨로 새겨진 그 새 조각.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 그림을 보고 나의 꿈을 그의 방식으로 따라 해보려고 노력한 흔적이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비웃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분노와 오해가 이 낡은 상자 안에 몇 가지 증거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냉담함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마지막 봉투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얇은 종이 한 장. 마침내 아버지의 진정한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었다. 이 모든 퍼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이 편지를 읽고 나면 아버지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질까 두려웠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공방의 낡은 작업대 위에 편지를 내려놓았다. 공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작업대에 내려놓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위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나는 차가운 나무 의자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종이는 얇았고 글씨는 이전 편지보다 훨씬 더 희미하고 떨려 보였다. 아버지가 이 글을 썼을 때 이미 그의 몸은 많이 쇠약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훈계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고백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지막하고 힘겨운 목소리. 사랑하는 아들 민호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네가 보관함까지 찾아왔다는 뜻이겠지. 나는 네가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의지로 진실을 발견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툴렀던 아버지의 마지막 장난이라 생각해 주렴. 나는 늘 무언가를 조립하고 깎아 만드는 일에는 능숙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는 형편없었다.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두려웠다. 내가 너를 잃을까봐. 네가 나처럼 실패하고 이 세상의 거친 파도에 부서질까봐.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단단함을 강요했다. 내 세상에서 단단한 것은 오직 나무와 콘크리트 뿐이었다. 나는 너를 콘크리트처럼 만들고 싶었다. 영혼은 없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지만 너는 달랐지. 네가 그린 그 새 그림을 나는 찢어버리려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네가 잠든 밤 나는 공방에 숨어 내 그림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새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 동시에 너무나 불안했다. 너무 아름다워서 곧 부서질 것만 같아서. 나는 너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가 가장 사랑했던 땅을 팔았다. 내가 이 공방을 짓기 위해 수십 년간 꿈꿔왔던 너의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그 땅을. 나는 네가 그 땅을 팔아 돈을 모으는 나를 보며 얼마나 실망했을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네가 가난한 장인 대신 넓은 세상에서 건축가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네 재능은 이 낡은 공방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나는 네가 건축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네가 보내준 설계도 조각들을 보면서도 나는 끝내 칭찬 한마디 해주지 못했다. 내가 만약 칭찬을 하면 네가 그 완벽함에 안주할까봐. 세상은 칭찬에 약하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가장 혹독한 비평가로 남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하지만 민호야, 이제는 괜찮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건축가가 되었다. 이제는 너의 삶에 영혼을 불어넣어도 괜찮다. 네가 내 딸 예나에게 보여주는 엄격함이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네가 나를 용서하는 것보다 네가 내 딸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라. 그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구조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상자 안에 네가 평생 내게서 얻지 못했던 것을 남겨놓았다. 나는 네가 이 집을 팔지 않기를 바란다. 이 공방은 너의 어머니와 내가 너를 처음 품었던 곳이다. 이곳은 우리의 모든 기억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너에게 짐이 되더라도 이 집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네가 정말 힘들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라.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 아래에는 집과 공방의 명예 이전 서류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린 듯한 서툰 새 조각 스케치가 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 나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내 눈앞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단어는 내 귀에 너무 낯설고 너무 아팠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공방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지난 20년간 내가 짊어졌던 분노와 오해의 짐이 이 작은 편지 한 장으로 인해 와르르 무너졌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인정받지 못한 실패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쉰 목소리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만이 나를 감쌌다. 나는 후회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차갑게 대했다.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나 자신에게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급히 서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미는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소미야, 내가 너무 늦었어. 나는 소미에게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소미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아버님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셨어요. 바로 용서. What? 사랑하는 법. 이어? 당신이 이제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기적이에요. 나는 전화를 끊고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연장들을 바라봤다. 그 연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훈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처럼 보였다. 특히 내가 어렸을 때 잘못 다뤄 혼났던 그 글. 이제 나는 그 글이 아버지의 손때 묻은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명예 이전 서류를 집어들었다. 나는 집을 팔려던 나의 결정을 철회해야 했다. 이 집은 단순한 낡은 건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삶이자 나의 뿌리였다. 나는 공방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하늘은 맑았고 달빛이 잔잔한 바다 위에 은색길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낡고 우울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크고 말없는 사랑이 깃든 성소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일 당장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 집을 청소하고 이 공방을 정리해야 한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 손으로 직접 이 공간을 다듬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방에서 눈을 떴다. 밤새 웅크리고 잠들었던 탓에 몸이 찌뿌드드했지만 마음만은 지난 20년 중 가장 가벼웠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했다. 그리고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집 매매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알렸다. 삼촌은 아무 말 없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만 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이해와 안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청소도구를 들고 공방의 먼지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톱밥과 묵은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청소를 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손때 묻은 작업복, 연필로 대충 그린 설계 스케치, 그리고 깨진 나무 조각들. 전에는 쓰레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소중한 유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작업대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다. 필름 카메라는 아니었고 비교적 현대적인 디지털 카메라였지만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닫고 전원을 켜봤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카메라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사진들은 모두 나의 모습이었다. 내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 건물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서 있는 모습, 설계 도면을 들고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심지어 내가 아내와 딸과 함께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뒷모습까지. 이 모든 사진들은 아버지의 집 근처가 아닌 서울에서 찍힌 것들이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어떻게? 아버지는 늘 부산에 머물렀다. 서울에는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다. 최소한 내가 알기로는 그랬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를 보러 이 낡은 집에 서너 번 내려왔을 뿐이었다. 나는 카메라의 촬영 날짜들을 확인했다. 사진들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진은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구도였다. 흔들리거나 흐릿한 사진도 많았다. 마치 누군가 나를 미행한 것처럼.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아버지는 서울에 와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진 속의 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완벽해 보이지만 긴장된 내 얼굴, 퇴근길에 지쳐 보이는 내 뒷모습.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의 엄격함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내가 보낸 신문 기사 조각들을 몰래 보았다고 편지에 썼던 것을 떠올렸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직접 와서 나의 삶을 보고 기록했던 것이다. 아마도 아버지는 나에게 방해되지 않기 위해, 내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숨어서 나의 성공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찍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작년 겨울 내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회사 건물 앞에서 동료들과 형식적인 기념사진을 찍고 있을 때의 사진이었다. 사진 구석 멀리 있는 버스 정류장 뒤편에 낡은 모자를 쓴 나치근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였다. 그날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만족하시죠? 라고 비꼬듯이 말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 짧게 네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자만하지 마라고 답했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숨어서 나의 성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오열했다. 아버지의 침묵은 냉담함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게 하고 싶었고 그 모든 영광을 나 혼자 누리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멀리했던 것이다. 카메라를 쥔 내 손이 떨렸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지난 모든 시간이 후회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다못해 안부 전화 한 통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그때 나는 공방 바닥에 나무판 하나가 다른 곳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꼼꼼한 분이니 이런 실수를 할 리 없었다. 나는 끌을 가져와 그 나무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겉에는 건축도면 연구 노트라고 연필로 쓰여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이 아니었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복잡하고 세밀한 건축 도면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다. 모든 것이 현대 건축의 구조와 재료에 대한 연구였다. 놀랍게도 그 도면들은 내가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이미 완성했던 나의 프로젝트들의 구조 분석 노트였다. 아버지는 목공 장인이었다. 그는 내가 하는 건축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 노트는 아버지가 지난 몇 년간 나의 프로젝트들을 몰래 연구하고 분석하고 혹시라도 내가 간과했을지 모르는 구조적 약점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호의 12번 프로젝트, 코어 부분의 응력 집중 예상, 이 부분을 보강할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나무의 결합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 노트의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12번 프로젝트는 내가 몇 년 전
구조적인 문제로 크게 고생했던 프로젝트였다. 나는 결국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만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멀리서 밤을 새워가며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는 목공 기술을 건축에 접목하여 나의 설계 결함을 보완하려는 해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내 건축은 차갑다고 비판했던 것은 단순히 나의 디자인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가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는 무언의 경고이자 도움의 손길이었던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비밀스러운 방문, 사진, 그리고 이 노트. 아버지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가장 숨겨진 곳에서 가장 고독한 방식으로 나를 돕고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침묵 속에 감춰진 가장 숭고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나는 낡은 노트를 품에 안고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평생을 아버지의 비난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가장 깊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었군요. 아버지의 노트와 카메라를 발견한 후 나는 공방을 떠날 수 없었다. 나는 그 낡은 공간을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연장들을 꺼내 닦고 정리했다. 톱, 대패, 끌,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천이 느껴졌다. 나는 공방 한쪽 벽에 걸려있던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낡은 작업용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앞치마의 주머니 속에는 톱밥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오래된 은반지였다. 내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반지였다. 반지를 자세히 보니 안쪽 면에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케맥 강민호, 나의 이니셜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반지는 어머니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일까? 나는 곧장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아버지 작업복 주머니에서 이니셜이 새겨진 은반지가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삼촌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답했다. 아, 그 반지, 내 아버지 결혼 반지일 거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작업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지. 이니셜은 내 이름일 거다. 내 어머니 이름과 내 이름이 앞뒤로 새겨져 있었어. 왜 저한테 주지 않으셨을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내 아버지는 늘 네가 성공해서 내 어머니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어. 그래서 당신의 낡은 것을 내게 넘겨주기 싫어하셨던 거다. 그분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새롭고 완벽하기를 바라셨지. 삼촌의 말은 아버지의 모든 침묵을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낡고 슬픈 과거를 짊어지고 내게는 밝은 미래만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반지를 손에 쥐고 공방 작업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또 다른 숙제.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한다. 는 말을 되새겼다. 나는 작업대 구석에 놓여 있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대려 했던 가구 조각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의자의 다리였다. 하지만 조각의 표면은 아직 거칠었고 마지막 다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끌과 사포를 들고 그 조각을 다듬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배웠던 기술, 손끝의 감각으로 나무의 결을 읽고 미세한 떨림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되살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의 손은 섬세한 설계 도면을 그리는 데 익숙했지만 거친 나무를 다듬는 노동에는 익숙지 않았다. 몇 번의 실수 끝에 나는 나무다리 한쪽 모서리를 조금 깎아냈다. 순간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가 아버지의 공방에서 나무 조각을 망쳤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엄청난 불벼락을 내렸다. 하나를 망치면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다. 완벽해야 한다. 나는 그때의 공포와 분노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공간에서 혼자 실수를 하고 있었다. 나는 끈을 내려놓고 심호흡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아버지의 노트에는 건축 설계 외에도 나무를 다루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나무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수 그 자체가 나무의 역사가 된다. 실수를 덮으려 하지 마라. 그 실수를 새로운 형태로 받아들이고 더 단단한 결을 만들어라.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다시 나무 다리를 집어들었다. 내가 실수로 깎아낸 모서리를 덮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 깎인 부분에 맞춰 다른 모서리들도 의도적으로 둥글게 다듬었다. 그 결과 의자의 다리는 원래의 각진 디자인과는 달라졌지만 훨씬 부드럽고 인간적인 모양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나에게 원했던 것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단단함이었음을. 그는 나의 완벽한 건축물이 아닌 실수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완벽함을 원했던 것이다. 나는 의자 다리 조각을 완성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만든 것은 단순한 가구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화해였고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상징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그 집에서 머물렀다. 청소하고 나무를 다듬고 아버지가 남긴 모든 흔적을 내 손으로 만졌다. 나는 아내 소미에게 전화를 걸어 예나를 데리고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딸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침묵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지를. 주말이 되어 소미와 예나가 도착했다. 예나는 낡은 공방을 보고 신기해했다. 아빠, 여기는 나무 냄새가 나. 그리고 아빠, 할아버지 냄새도 나. 나는 예나의 손을 잡고 공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대 위에는 내가 완성한 의자, 다리 조각이 놓여 있었다. 예나야, 이거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남긴 숙제였어. 아빠가 이걸 고쳤단다. 예나는 작은 손으로 둥글게 다듬어진 모서리를 만져봤다. 나는 예나에게 사랑한다 고 속삭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요나 의무감 없이 진심으로 우러나온 목소리였다. 예나는 놀란 듯 나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그때 나는 공방 구석에서 내가 이전에 발견했던 아버지가 서툴게 새긴 새 조각 나무판을 다시 보았다. 나는 그 조각을 예나에게 건넸다. 예나야, 이것도 할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거란다. 네가 원하는 대로 색칠해 보렴, 마음껏. 예나는 새 조각을 받아들고 기뻐했다. 나는 더 이상 딸에게 똑바로, 완벽하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딸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내게 바라셨던 영혼을 불어넣는 건축가가 되는 길을 찾은 것 같았다. 완벽함은 구조에 남겨두고 사랑과 인간미는 관계에 불어넣는 것. 하지만 내가 곧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함께 있었던 또 하나의 작은 메모가 내 주머니 속에 남아 있었다. 내가 너무 감격하여 간과했던 가장 중요한 트위스트의 씨앗. 예나와 소미가 서울로 돌아간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외로운 곳이 아니었다. 사랑과 화해의 기억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공방에서 나무 냄새를 맡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명예 이전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민호 씨,
이 서류는 약간 이상합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1년 전에 이 집을 당신 명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다만 증여 효력 발생일을 돌아가신 지 1년 후로 지정해 놓으셨더군요. 나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돌아가신 지 1년 후라니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직후 1년 동안은 법적으로 이 집이 강민호 씨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마도 1년이라는 시간을 당신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을 팔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요. 아버지의 철저함에 나는 전율했다. 아버지는 내가 분노와 충동적인 마음으로 집을 팔아버릴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에게 시간을 준 것이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집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기를 기다린 것이다. 만약 내가 편지를 읽기 전에 집을 팔아버렸다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내게 선택의 자유다를 주었다. 나는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린 후에도 나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침묵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였다. 왜 아버지는 그토록 다정했던 어머니를 잃고 난 후 내게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해주지 못했을까? 나는 옷장에서 찾아냈던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이전에는 아버지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결혼 초기와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글은 따뜻하고 유머러스했다. 아버지는 일기 속에서 동호 1 해시우라고 불렸는데 늘 다정하고 섬세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차갑고 무뚝뚝한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 동호 씨는 오늘 민호를 위해 나무 비행기를 만들어 주었다. 민호가 너무 좋아한다. 동호 씨는 이 비행기가 민호에게 세상 모든 곳을 날아다닐 용기를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호 씨는 내게 민호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늘 자신은 부족하고 서툴다고 생각한다. 나는 동호 씨의 그런 겸손함이 좋다. 일기를 읽을수록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분위기는 급변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의 기록이었다. 동호 씨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탈리아 유학도 공방 확장의 꿈도. 나는 동호 씨가 나를 원망할까봐 두렵다. 나는 그가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기를 바란다. 동호 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흐릿하게 번진 잉크 자국이 있었다. 동호 씨가 오늘 나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나약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만약 더 성공하고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동호 씨에게 절대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민호가 동호 씨의 이런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죄책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침묵의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것을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곧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게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그 나약함을 닮아 어머니처럼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엄격함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벌이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와 함께 상자 속에 들어있던 내가 간과했던 또 하나의 작은 종이 조각을 기억해냈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영수증이었다. 한 병원의 영수증. 날짜는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3주 전이었다. 하지만 영수증의 내용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술 동의서 작성. 강민호님의 긴급 심장 수술. 나는 그 영수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다. 나는 건강했다. 나는 너무 놀라 영수증의 환자 이름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강민호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의료 기록과 사망 진단서를 요청했다.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나는 간절히 부탁했다. 며칠 후 변호사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강민호 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신장 하나를 기증하셨더군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네? 제가 신장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요. 1년 반 전, 당신은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고 비밀리에 입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 일 때문에 수술을 미루고 있었죠.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은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를 진행하셨고 당신에게 맞는 유일한 기증자였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기증 후 합병증으로 인해 몇 주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트위스트였다. 아버지의 침묵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떠난 것이다. 그는 내가 그의 희생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모든 것을 침묵 속에 묻어두고 편지에는 사랑과 용서만을 남긴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만져보았다. 희미하게 남은 흉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했던, 작년에 겪었던 그 짧은 입원 기간. 나는 그것이 단순한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짧은 흉터야말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던 것이다. 나는 공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분노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와 경외였다. 아버지는 내게 완벽한 건축물을 남긴 것이 아니라 완벽한 희생이라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건축물을 남긴 것이다. 아버지의 희생을 알게 된 후 내 삶의 모든 관점이 뒤바뀌었다. 신부전 진단, 비밀 수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지난 1년 동안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내가 무지했던 진실의 그림자였다.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뒀지만 나는 그 침묵을 냉담함으로 오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 기록에는 아버지가 신장 기증 전 이미 심각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의사들은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아야 한다. 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고 한다.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그의 희생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부산의 집과 공방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두 번째 심장이자 아버지의 무덤이었다. 나는 그 집을 아버지의 예술 철학을 담은 삶의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완벽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완벽함은 이제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의 진정성을 향하게 되었다. 나는 회사에 복귀했지만 나의 업무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나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도심 속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주거 단지 설계였다. 이전의 나라면 차갑고 세련된 유리와 철골 구조만을 고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달랐다. 나는 설계를 시작하기 전 공방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건축 도면, 연구 노트를 펼쳤다. 아버지의 노트에는 나무의 결합 방식과 하중 분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지혜를 내 디자인에 접목하기로 했다. 내 새로운 설계는 나무와 콘크리트의 조화를 핵심으로 했다. 건물 외벽은 콘크리트의 단단함으로 안전을 확보했지만 내부의 생활 공간은 따뜻한 원목 자재와 전통 목조 구조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나는 이 디자인을 통해 단단하지만 따뜻한 삶을 표현하고 싶었다. 프레젠테이션 날. 나는 이전처럼 딱딱한 정장이 아닌 편안한 복장으로 단상에 섰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주거 단지의 핵심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살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온기입니다. 저는 이 설계에 한국 전통 목공 장인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나는 이어서 아버지의 노트를 스캔한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띄웠다. 아버지의 서툰 연필 스케치, 그리고 나무의 결합 방식에 대한 깊은 연구. 이것은 제가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한 장인이 평생 나무를 통해 배운 지혜. 나무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지만 그 실수를 받아들여 더 아름다운 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우리 삶의 모든 실수를 포용하고 더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중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의 발표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철학적 깊이를 담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단순한 건축가가 아닌 새로운 정신을 가진 예술가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예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예나에게 사랑한다 예나야 고 10번 이상 말해주었다. 예나는 이제 아빠의 따뜻한 눈빛에 익숙해져 있었다. 소미는 행복해 보였다. 여보, 당신이 정말 달라졌어요. 당신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빛이 나요. 아버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일 거예요. 나는 소미에게 아버지의 모든 희생에 대해 털어놓았다. 소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아버님은 당신을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다시 냉정하고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당신은 아버님의 사랑을 대물림해야 해요. 나는 소미와 함께 부산의 집으로 돌아가 작은 공방 박물관을 만들기로 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연장들과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그리고 아버지의 건축 노트까지 모두 전시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려고 했던 은반지를 꺼내 소미에게 끼워주었다. 이 반지는 아버지의 삶의 무게와 사랑을 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요. 부산의 작은 공방 박물관을 연 후 나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공방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작은 순례지가 되었다. 나는 공방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목공 철학과
침묵 속에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가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사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공방을 찾은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목수였다. 민호 씨, 내 아버지 성격이 얼마나 무뚝뚝했는지 아나?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늘 같았지. 노인은 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가 서울에서 내려왔었지 않나. 그때 네 아버지가 의식이 거의 없었어. 네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제가 성공했어요. 이제 만족하시죠? 하고 말했지. 나는 그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다. 냉소적이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교만한 말. 나는 그때 아버지가 내 말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 아버지는 다 들었어. 네가 돌아간 후 네 아버지가 흐릿한 눈을 뜨고 내게 단 한마디를 했지. 이제 됐다. 민호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셨어. 그분은 네 성공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하셨던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나의 성공을 확인하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해졌다는 것을 알고서야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던 것이다. 그 미소는 내가 그에게서 평생을 갈망했던 최고의 칭찬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나를 향한 모든 폭풍우를 막아주는 거대한 벽이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설계한 주거단지가 완공되었다. 나는 그 건물에 동호제 동후차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버지의 이름 캉동호에서 따온 동쪽 호수의 집이라는 의미였다. 이 건물은 나의 건축 철학이 완전히 바뀐 전환점이었다. 건물 내부에는 아버지의 목공 기술을 응용한 독특한 목조 구조가 적용되었다. 나는 완공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다. 이 건물은 저의 아버지 강동호 장인의 침묵 속 사랑을 기리는 건축물입니다. 저는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따뜻함이 없는 완벽함은 공허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단단한 구조 속에 인간의 영혼을 담는 건축을 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사람들은 나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자 그 유산을 이어받은 건축가로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 그림자를 나의 가장 단단한 기둥으로 삼았다.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족에게 돌렸다. 나는 예나의 그림을 진심으로 칭찬했고 아내 소미에게 매일 감사함을 표현했다. 나는 나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워했던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서울집 서재에서 아버지의 건축 노트를 다시 펼쳤다. 노트의 가장 뒷장,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스케치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나와 예나, 그리고 소미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서툰 연필 그림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밑에 아버지의 마지막 필적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구조다.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찾고자 했던 가장 완벽한 구조는 콘크리트나 나무로 만든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로 지탱되는 가족의 울타리였다. 그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내게 이 최종적인 깨달음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째 되는 해, 나는 다시 부산의 공방에 서 있었다. 공방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 건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개방된 작은 교육 공간이자 박물관이 되었다. 예나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공방의 나무 냄새를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아이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대 앞에 앉아 내가 만든 작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다. 예나의 졸업 선물로 줄 서툰 솜씨의 새 조각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 딸에게 나의 손때 묻은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었다. 나는 건축가로서 새로운 명성을 얻었다. 나의 건물들은 따뜻한 강민호 건축이라 불리며 단단한 구조와 인간적인 디자인의 조화로 호평을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함을 강요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 실수와 불완전함을 포용하며 그 안에서 더 깊은 인간적 가치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공방 마당에서 삼촌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삼촌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민호야, 이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구나. 내 아버지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리고 결국 성공하셨지. 삼촌,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가 저를 위해 희생한 사랑의 무게를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나는 술잔을 들고 먼 바다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침묵이 저에게 남긴 것은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의무였어요. 삼촌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주머니에서 낡고 작은 나무 명암집을 꺼냈다. 이걸 네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네 아버지가 평생 명암 대신 이걸 들고 다니셨어. 명암집을 열자 안에는 명암 대신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조각에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끌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낡은 연필로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의 유일한 건축물, 강민호. 나는 그 문구를 보고 마지막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명확한 칭찬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그의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평생의 노고와 사랑은 나라는 존재를 다듬는 데 바쳐진 것이다. 나는 그 명암집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깊은 부트구이공이었다. 글자가 아닌 마음으로 새겨진 사랑의 증표. 나는 다음 날 아침 부산 집을 떠나기 전 공방 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무 냄새, 바다 냄새, 그리고 사랑의 냄새. 나는 주머니 속에 새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의 희생 위에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건축가이자 따뜻한 아버지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나는 아내와 딸이 잠든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사랑한다,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침묵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을 보니 하늘에는 아버지가 새겨준 새처럼 희망과 자유를 상징하는 구름 한 조각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새에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찾던 가장 완벽한 구조를 찾았습니다.